김재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재용 교수님은 현대문학, 그 중에서도 북한 문학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문학뿐만 아니라 언어 분야도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 한 20년, 2000년대 초인가요? 결의말. 우리 남한하고 북한에서 공동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한 10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이제 남북이 서로 언어가 달라지고 어법, 문법 뭐 다 달라졌으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결의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데 남북 공동 편찬위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봅시다. 결의말 큰 사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사전인가? 예, 반갑습니다. 이 결의말 큰 사전은 사실 이제 원래 처음에 한 20년 전에 시작될 때는 남과 북의 사전, 남과 북의 말이 너무 다른데 이걸 좀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다른 작업보다는 사전을 통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결의말 큰 사전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45년 해방 이후에 남쪽하고 북쪽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총독부가 우리말, 조선말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 총독부의 언어 정책에 맞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조선어학회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맞춤법. 그 당시까지 우리 맞춤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맞춤법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표준어를 하는 것,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선어학회 판단이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는 사전을 만든 일을 쭉 해왔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게 좌절됐죠. 근데 그 이후에 그 했던 분들이 해방 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가지고 각각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렇게 해서 한 50년대 말 되면 일제시대 때 못다 이루었던 사전의 꿈을 남북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나눠 있고 또 정책이 나다 보니까 그 사전이 어문 규정 등등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이제 남북 모여서 통합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보자, 또 새로운 어휘를 정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결의말 큰 사전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취지가 너무나 훌륭한데요.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예, 원래 이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이 편찬 논의가 있기 전에 문체부 산하에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이제 북쪽의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랑 만나가지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간헐적이고 부분적이는데 2000년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만나면서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걸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부담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민간 조직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민간 조직이 훨씬 더 융통성도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진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3, 4년 무렵에 준비를 했다가 2005년에 그때 남북의 문학인들이 평양과 백두산에서 각각 100명씩 모이는 그런 민족 문학인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곁들여 가지고 그럼 사전 편찬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문학인들은 사전 편찬의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이제 남북의 그 언어학자들이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계란말 큰 사전 편찬의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에 시작이 됐다고요. 네네. 예. 근데 교수님은 언어학자가 아니라 문학자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그 6.15 민족문학의 협회라고 하는 2005년에 남북의 문학자 만들었던 그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의 파생물로서 이제 이 사전논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그 문학자들은 다 손을 떼고 의학자들이 따로 만나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의학자들이 중심되는 것은 맞는데 의학자들한테만 맡겨두면은 이 사전이 너무 규정에만 얽매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근대 언어의 어휘들의 풍부한 그 유산들을 담아내지 못할 우리가 있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남북에서 문학하는 사람도 끼워넣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운이 좋게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그 편찬위원회에 제가 참가하게 됐던 겁니다. 유일한 문학자예요? 예. 아유, 좋습니다. 2005년에 시작이 됐으면 벌써 14년이 됐어요. 네네.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이게 끝나도 벌써 끝나야 하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끝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서 처음 만나기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남북의 작업을 원래 따로 하면서 또 함께 논의하고 또 헤어졌다가 잠깐 작업하다가 또 만나고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작업을 하지만 그걸 서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되리라는 희망이 컸는데 지금 북쪽이 너무 미국에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남쪽을 이렇게 만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계란말 큰 사전도 그 난관에 봉착해서 지금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작업의 내용상의 진도는 이제 거의 95% 이상 됐는데 이제 만나서 확인만 하고 조정만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아직 못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주로 어디서 만나셨어요? 처음에는 남북이 시작할 때 부담이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평양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주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만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하고 평양에서 만나자 해서 좀 더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평양에서 많이 만났고요. 서울에서도 한두 번 만났습니다. 주로 평양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평양 많이 다녀오셨겠네요. 저는 뭐 평양 갔다 온 횟수가 지금 이 계란말 큰 사전이 한 12~13번, 또 문학이 한 5번 해가지고 통산 한 20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45년 분단되고 실제로 이제 체제가 이제 나눠진 게 48년부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70년인데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맞춤법도 달라지고 아까 이제 어문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법, 문법 다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이제 사전, 국어 사전 배열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쌍기역 나오고 니은이 나오는데 북한 사전을 보면 기역에서 희읍까지 다 나온 다음에 쌍기역, 쌍기역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두음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계란말 큰 사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서 문학인들이 한 명 들어가는 건 좋겠다라고 사실 들어가서 약간 양념처럼 처음에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문학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국어학자들, 남북의 국어학자들은 이렇게 어문 규정, 예를 들면 노동신문이냐, 노동신문이냐라든가, 근데 두원법칙 문제, 이게 뭐 노동이냐, 노동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너무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모 배열수는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잠과 모음의 배열수가 다르다 보니까 달라지는데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해보니까 금방 통합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금 이걸 바깥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은 이게 공표되었을 때, 중간에 공표되었을 때 남북 모두에서 반발을 잘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공표한다 뿐이지 실제 논의해보면 합의 번호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구나 하는 것은 그 국어학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남북이 다 느꼈던 거죠. 느꼈는데 정작 생각 못한 건 뭐냐면 이 잠옷 배열순이라든가 두원법칙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때로는 예컨대 띄어쓰기 문제, 남북의 띄어쓰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띄어쓰기를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만 하다 보면 남북의 띄어쓰기가 많이 다릅니다. 남쪽의 띄어쓰기는 굉장히 원칙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그 의존명사라고 부르는 뭐뭐 할 수, 뭐뭐뿐 이런 의존명사를 하는 혼자 쓰는 자기 역할 못하고 남한테 기대야 되는 의존해야 하는 그걸 의존명사 그러는데 이런 무슨 만큼, 뿐, 수 이런 의존명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학생들은 그냥 쓰라고 그러면 그게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죠? 의존명사 이게 띄어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아래 한글 해주니까 아래 한글 물론 다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마음 놓고 합니다만 손을 써보라 그러면 의존명사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근데 남쪽은 왜 이렇게 써내냐? 남쪽은 원칙을 굉장히 이 품사를 따져가지고 하는 방식대로 띄어쓰기 합니다. 근데 북쪽은 안 그렇습니다. 북쪽은 해보니까 인민이 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띄어쓰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품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인민이 잘 쓸 수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북쪽의 띄어쓰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의존명사는 붙였습니다. 앞발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에서 느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북쪽의 일반 인민들은 쓸 때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오해해가지고 남쪽에서는 북쪽 사람들이 이 품사 규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북쪽은 알지만 인민들이 너무 그 쓰는데 머리가 아프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띄어쓰기는 큰일도 아닌데 붙여 쓰자. 특히 의존명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 부분이 의외로 남북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 형용사, 보조동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는 띄어쓰는데 북쪽은 전부 다 붙여 쓰기 때문에 처음에 북쪽 책을 보면 이 띄어쓰기가 눈에 익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운데 하다 보면 오히려 아주 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원법칙이라든가 사전 잠옷 배열순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는 얘기되었던 어려움이 있는데 정작 해보니까 그것은 한 두 번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쪽이 양보하고 북쪽이 양보하면 그냥 쉽게 합의되는데 정작 어려운 것은 이 띄어쓰기 부분은 이게 아주 이 글을 쓰는 생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과연 그냥 원칙을 지키기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쓰기 편하게 하기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논란거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더 깊이 있게 만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문제 아니고 너무너무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 그 33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선의학회에서 표준을 만듭니다. 표준을 갖다가 그 당시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 그 표기법하고 표준 두 개를 하는데 표기법은 굉장히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남한의 이 맞춤법 규정의 제1원칙이 뭐냐면 모든 낱말은 소리 나는 대로 써대입니다. 소리 나는 써대 그 형태를 밝혀서 쓴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 할 때 밥을 했죠, 그죠? 밥을 그러면 밥을이죠, 그죠? 밥은 명사고 을은 조사죠, 그죠? 그게 형태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발음할 때는 밥을 하지 않죠, 그죠? 밥을 그렇게 하죠, 그죠? 여러 번 시켜버리죠, 그죠? 근데 원래 30년대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아예 다른 입장이었고 우리 민간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쓸 때 밥을 쓰자.
라는 쪽이 있었고, 한쪽은 밥을 이렇게 쓰자. 이 두 가지가 팽팽했는데 조선학교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쓰되 그 형태를 밝게 쓴다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쓰는 걸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아일보 뭐 등등 많은 신문에서 잡지에서 할 때 다 표기법이 신문사마다 잡지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학교에서 자재 표기법을 만들자 했던 것이 하나 이유고요. 이건 아주 잘했습니다만 두 번째 표준 부분은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준을 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서울의 중산층들이 쓰는 교양 있는 말, 그게 표준 규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성에 사는 서울의 경성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왜 처음에 이 표준을 만들고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진에다가 어느 한 낱말에다가 각 지역의 표준을, 각 지역의 낱말을 다 쓰면은 얼마나 사진 만들기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매우 많다 그러죠, 그죠? 우리 전라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허블나게 많다고 그러죠. 그죠? 허블나게 많다고 그러죠. 경상도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억수로 많다고, 억수만. 또 전라도에서도 어떤 지역은 허블나게 하지만 어떤 지역은 뭐라고 합니까? 겁나게 많다고, 겁나게 많다고. 그죠? 써요, 안 써요? 쓰죠? 많다 그러는데 한쪽에서 겁나게 많다 그러고 허블나게 많다 그러고 한쪽에서 억수로 많다 그러고, 근데 서울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에다가 올릴 때 그 당시 그 편찬위원들이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 표지에다가 억수로 해야 할지, 겁나게 해야 할지, 허블나게 해야 할지, 매우 해야 할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겁나게 많다, 허블나게 많다, 억수로 많다, 매우 많다 다 같죠. 그죠? 뜻은 같은데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 다 올리면 되는데, 그죠? 공정하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진에다가 종이 사진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은 힘드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대표 선수를 뽑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허블나게든 사람들은 허블나게 주장하고 겁나게 주장하고 억수로 주장하고 아주 매우 주장하니까 논란이 많죠. 그죠? 그리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일 편하게 서울에서 쓰는 말로 하자. 아주 기능주의적으로 아주 편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해방 후에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서울 그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물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여전히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충청도의 말들이, 어휘들이 다 방언이나 사투리로 주변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걸 복원하는 운동을 갖다가 우리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해방적으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말 했던 것 갖다가 표준 삼는 거에 동의를 하고 해방 후도 계속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만들어진 모든 사진은 그것에 전제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쪽에서, 북한에서 이제 이 규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서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실 갖다가 하자 하니까 도저히 이걸 동의하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처음에는 조선아키에 뿌리가 갔기 때문에 썼습니다만 60년대부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보다는 큰 차이입니다. 그때부터 33년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표준 규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서울 대신에 평양에서 쓰는 말. 그동안에 33년 이후에 평안도 방언이라고, 평안도 사투리라고 규정됐던 것을 전부 다 평양에서 쓰고 있는 말을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표준어 규정을 만드는데, 그걸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문화어. 세련된 문화어도 해가지고 평양 말을 갖다가 서울 말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위, 동물의 거위, 오리 거위 있죠. 그지? 거위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에서는 거위라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개산이래요, 개산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처음에 50년대에는 거위를 사진을 올렸다가 그걸 빼버리고 거위 대신에 개산이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평안도 지역을 갖다가 전부 다
북한의 문화로 만드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진을 만들다 보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국악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이는데 저는 문학하다 보니까 이 어휘 문제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서 처음엔 제가 말을 하면 남북의 모든 학자들이, 국악자들이 그걸 뭐가 중요하냐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로독이냐 노동이냐, 뭐 그렇게 뭐 띄어쓰기를 어조명사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근대 우리 어휘를 이 한 우리말 자체가 어휘가 벌써 한 몇천 년 동안 오면서 만들어진 이 어휘를 어떻게 이 계름말 큰사에서 아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반영시켜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유산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름말 큰사전이 처음에는 남북의 차이를 갖다가 통합하는 규범 사전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깨닫는 것이 이 사전은 규범 사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산 사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휘를 갖다가 최대한 잘 담아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그런 규범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이 저 문학자로서 이제 거기 들어가시니까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에 약간 이렇게 그냥 양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제 스스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에 표준어, 그다음 이제 문화어 얘기가 나왔는데 남쪽의 표준어하고 북쪽의 문화어 서로 이제 양쪽 지방에서는 다들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서울 사람들이 써온 말이냐, 평양 사람들이 써온 말이냐 그 차이인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자제에 계란말 큰 사전에 이 엄청난 이 민족사의 중요한 일을 뭐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발본색원적으로 사고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말, 평양말 해가지고 치고받고 또 주고받고 할 일이 아니고 자제에 아예 그냥 이 모든 지역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그런 좀 민주적인 그 어휘 이해를 하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이 이제 앞으로 저 같이 살게 될 때 뭐 글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남쪽에 탈북자들이 한 3만 명 정도 삽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그 곤란한 게 우리 남쪽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영어식 외래어가 너무 범람을 하는데 혹시 북쪽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영향을 받으면서 그쪽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건 아닌가요? 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남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남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외래어에다가 안 쓰려고 노력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저희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외래어 사전에서 외래어를 올릴 때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남쪽이 많고 북쪽은 적습니다. 근데 의외로 놀란 것은 뭐냐면 너무나 엉뚱하게도 무슨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남쪽에서는 없어진 일본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부. 오히려 일본 말을 그쪽에 좋아하신다. 저는 소설 보다가 이 꽃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꽃부 아세요? 컵을 예. 일본식으로 발음하니까 꽃부가 되는 거죠. 예. 아. 원래 영어에 컵이 오는데 이게 우리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 발음을 우리식으로 딱 맞지 않아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자모가 뭐 우리는 자모를 잘 섞으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2만 개의 말이 음성이 만들 수 있는데 일본어는 자모가 총 합집하다 50개밖에 안 됩니다. 아이후의 모음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 받침이 없다 보니까 영어 표현할 때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받침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뭐 크림도 구리무 그렇게 하는 식으로 컵도 컵이 안 되기 때문에 꽃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북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도 할 때 그 꽃부 주세요. 꽃부 주세요. 이 꽃부란 건 저 어릴 때 들은 말인데 그게 지금 잘 모르죠. 그죠? 남쪽에서는 없는데 북쪽 분들은 너무나 쉽게 꽃부 하는 걸 보고 아주 그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북쪽에서 일제시대 말 안 쓰고 벤토 이런 거 안 쓰고 하는데 의외로 너무 어처구니없게 너무 익숙한 용어가 쓰는 거 보면 놀래되겠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래어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소련의 기술이 오면서 기술 용어들이 들어온 경우 있지만 남쪽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외래를 갖다가 뭐 저는 외래에 상당히 열린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무차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지금 문학자를 모셔놓고 좀 자꾸 계속 어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결의마을 사전, 큰 사전 편찬 위원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문학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문학을 공부하시다 이제 문학가로서 거의 참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그 북한 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뭐 있을까요? 예, 뭐 그 큰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은 계기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북한 문화를 하게 된 동기라면 동기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작가들이 중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보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일제시대 중요한 작가들은 북쪽으로 월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작가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김수영 씨는 그런 말을 했죠. 50년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침묵진 발언을 했는데 뭐냐면 알맹이는 다 올라가고 쭉정이만 남았다. 그런 걸 산문을 썼습니다. 50년대 김수영 시인이. 근데 그 말이 질적인 게 떠나서 양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많은 작가들이 원래 고향이 북쪽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아닌데 서울이든가 남쪽인데 불구하고도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일제시대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가서 뭘 했는가 그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문학 연구자들은 어떤 작가를 공부하는데 그 작가의 행적을 삶을 따라가는 것이 기본 연구 방법인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남쪽이 없다 보면 다 북쪽으로 갔죠. 그죠? 그러면 그 북쪽에 올라간 작가들을 추적하는 것은 기본 일이죠. 그죠? 연구자로서.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또 더 나가서 일제시대 많은 작가들이 그렇다니까 일제시대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북한 쪽 공부를 안 하면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아니,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이 있는데 거기서 반만 툭 잘라서 보고 그 이유를 안 보게 되면 그 작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그 많은 작가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가서 뭐 했을까? 그들은 거기에 갔을 때 문학이 일제시대 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속적일까? 비연속적일까?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작가 연구자들의 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화를 제가 안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북한 문학을 공부하시려면은 북한 문학 작품을 기본적으로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의 시, 소설 엄청나게 읽으셨을 텐데, 네. 그 소장하시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요? 소장은 아닙니다. 유포가. 아니, 그러니까 예. 가지실 수는 없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모호한 규정인데 사실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은 이제 제가 북한 문학을 공부하려고 할 무렵에 심사를 아시겠습니다만 통일부 자료실에 북한 문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는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다녀가지고 읽었던 거죠. 문학 작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북한에서 어떤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럼 반드시 그럼 주기적으로 그냥 통일부 자료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종이 뭐냐면 통일부 지금 수초동에 있는 조항도서관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북한 문학들이 뭐 매년 들어와요. 매년. 근데 물론 거기에 안 들어온 작품도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읽어서 모르는 거지 그것만 잘 봐도 사실 북한 문학을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이제 한 달 전에 황석영 소설가를 모셔가지고 잠깐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북 교류가 이제 활발해질 때 북한 작가의 작품을 직접 우리 남쪽에서 출판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홍석중 선생의 황진이일 거예요. 제가 그 황진이를 보고 이건 북한 냄새가 전혀 나질 않는다. 물론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그 작품 해설을 교수님이 쓰셨잖아요. 제가 황진을 만났던 것은 북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황진한 작품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읽어보니까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작품이 좋아요. 놀랄 만큼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글을 어느 잡지에 썼습니다. 썼더니 어느 이제 출판업자 그것도 지방의 출판업자가 저한테 연락해서 이걸 자기가 읽고 아직 작품 안 봤지만 내 소개 글을 보고 너무나 그 소개 글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그 책을 한번 꼭 출판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한국 근대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작품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한번 당신도 직접 보라. 그리고 생각했으면 내 글이 한 반 이상은 맞을 테니까 한번 공적으로 통일부 이야기해가지고 접촉을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은 제 말만 믿고 그냥 접촉을 하기 읽지도 않고 접촉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판권을 땄습니다. 그때는 강의가 좋았기 때문에 판권도 금방만 딸 수가 있었어요. 따가지고 이제 출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 할 때 그런 그 엄청난 결과를 줄 줄은 몰랐는데 그게 출판됐는데 남쪽에서 너무나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당시에는 막 황진이 현사를 할 만큼 많이 팔리고 나가서는 그 창작가 비평서에서 했던 나만의 중요한 문학상이 만해문학상인데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만해문학상인데 그 만해문학상을 또 수상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남쪽의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북쪽의 한 소설이 이렇게 남쪽에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번역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 번역돼가지고 제가 그때 번역 판권을 딱 해줬는데 일본어 판권, 영어 판권, 중국어 판권 다 돼가지고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 작품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뭐 황승 작가 좀 돼야 되는데 이거 홍준 작가는 난데없이 그것도 남쪽이 다 계열해가지고 다 영어도 번역되고 일본도 번역되고 출판되고 중국도 출판되고 그러니 번역된 것은 도저히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홍준 그 작가가 남쪽에서 받은 판권 수입이 있죠. 판권 수입이 거의 2천만 원. 책 판권 수입만 공식적으로. 제가 볼 때 비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 사정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만 말을 하는데 공식만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만 해도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목적은 하나는 북쪽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가로서의 영혼을 지켜나가면서 쓰고 있는 작가들 있죠, 그죠? 진짜 진지하게 쓰는 작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작가들 제가 꽤 한 몇 명 있습니다만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남쪽에 소개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그들 작가들에 대한 저의 지지, 응원, 남쪽에서도 당신의 작품을 보고 있다. 그리고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변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작가에 대한 제 나름의 지지, 응원, 연대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마리 토끼는 뭐냐면 제가 숱하게 남쪽에서 북한 문화 이야기하면 다 묻는 말이 시큰 아마 여러분들 듣고 나면 모를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끝에 가면 북한에 문학이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북한에도 문학이 있어요.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북한에도 문학이 있다. 이 이야기를 남쪽 독자층들에게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목표가 다 달성됐습니다. 남쪽에 북한의 문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홍석중의 황진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죠. 아까 이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기는 아마 지금 너무 고답적이어서 잘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진짜 한국어를 그렇게 잘 써서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판권을 사오는 바람에 북쪽 사람한테 2천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교수님은 돈 좀 안 버셨어요? 저는 전혀 못 벌었습니다. 저는 그 출판업자가 저한테 준 돈은 원고료밖에 없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제가 받은 것은 훨씬 더 큰 선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일단 홍석중 씨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홍석중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홍석중 씨는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 왔을 때도 그렇지만 평양 갔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갔을 때도 좀 더 이렇게 신뢰가 아니고 신뢰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난 이야기들 많이 고민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홍석중 황지를 제가 소개하고 하지 않았으면 생길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얻은 큰 수학은 뭐냐면 이 값진 수학은 지금도 가끔 저한테 제가 중국에 가면은 그쪽에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한테 책을 주고라 하면서 이게 북쪽에서 온 책인데 북쪽의 작가 누구누구가 꼭 남쪽에 김재용 씨한테 전해주라 하더라. 왜냐하면 지금 북쪽에서는 제가 남쪽에 소개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제가 무슨 마이더스 손처럼 제가 소개하면 많이 팔리고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그게 전혀 아닌데 그때 홍중은 진짜 특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한테 부탁도 돌아서 하고 뿐만 아니라 더 기막힌 것은 뭐냐면 북쪽의 작가들 상당한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황진이가 남쪽에 출판된 사건 이후에 문학에 대한 견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남쪽의 비평가들 혹은 독자들이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문학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평양 갔을 때 작가들 만났을 때 저보고 직접 그때 2005년에 만났을 때는 그때가 막 출판되고 막 남서 인기가 있을 텐데 저보고 한 이야기가 술 먹으면서도 자기 작품 좀 출판해달라고 청탁을 엄청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제가 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쓰는 그런 소설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해도 되고 그런 말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 남북 간의 그런 문학 간의 차이라든가 또 통합되면 어떻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거 그런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돈은 못 벌었지만 돈만 튼튼해주니까 역할만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홍중 씨 받은 2천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북한에도 문학이 있는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북쪽에서 이제 문학 예술이라면은 우리는 흔히 이제 순수 문학 예술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 할까요? 북쪽에서는 이 선전 선동의 도구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선전 선동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북쪽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념적인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이제 어떠한 그런 그 문학 사조라고 할까요? 뭐 좀 변화가 좀 감지됩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장소에서 이제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북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김정은 정권이 들었으면 뭐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가 뭔가? 그게 의미 있는 변화인가? 형상적인 변화인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변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저는 처음에 쭉 작품 읽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좁았는데 거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한 2018년부터 이제 보니까 좀 감이 잡히기 시작했었어요. 이게 지금 북한의 문학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2015년 6년만 해도 잘 몰랐는데 감은 잡혔어요. 이 감은 잡혔는데 이걸 뭐라고 내가 표현해야만이 남쪽 사회에다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규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머뭇거렸습니다만 2018년 넘어서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제가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보편적인 건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 문학을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학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제가 감을 확실히 잡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발설을 하기를 제 식으로 이제 발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김정일 시대하고 다른 게 가장 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령의 탈신비화, 수령의 탈신비화 이게 두드러진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서만 해도 김일성, 김정일만 해도 굉장히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신비화시키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 오게 되면 김정은은 예컨대 그 북한에서 90년대 이른바 그 엄청나게 신을 겪는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작가들한테 다 그냥 표현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침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작가들은 그 말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잘못 그리게 되면 부르주아 반동 작가로 우리 북한 사회였다가 우리 조국 갖다가 나쁘게 그린다 해가지고 부르주아 반동으로 걸릴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차마 북한에 보여주기 싫은 거 있죠. 그죠? 굶어 죽는 거, 탈북자 이런 것을 도저히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쭉 보면은 그게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또 써라 해가지고 제가 본 게 그 아까 그거는 그런 소설이지만 장편 하나는 북한에서 그 고단 행군 시기에 원체 애들이 부모도 죽고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 애들을 다 모아다가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수십 명 되는 애를 키우는 게 나와요. 장편 소설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애도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동네에서 다 또 애를 다 모아가지고 한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20명 갖다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옛날 같으면 완전히 부르주아 반동 작가죠. 그죠? 왜냐면 북한에 가장 숨기고 싶은 면을 그렇던 된 거죠. 그죠? 그 20명을 갖다가 그 평양시에서 오는 자체가 얼만큼 나라가 잘 못하고 국가 잘 못하기 못했으면 애들이 이렇게 그런가 하면 반전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리는 순간 내가 볼 때 부르주아 반동작을 찍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해라. 이런 걸 숨기는 것이 곧 좋은 일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드러내고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 뭐 그런 정도의 뭔가 교시가 지침이 있다면 이런 소설은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소설들이 한두 편이 아니고 많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북한의 국가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다가 그냥 옛날에는 다 말하면 안 되는 거 있는데 지금은 작가들이 말하게 하고 오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데는 당의 잘못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령도 옛날에 완전 신비화시키는데 우리 수령도 탈신비화시키고 우리 인민하고 가까운 진짜 인민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인민에게 위대한 게 아니라 인민 가까이에 있는 옛날 김일성, 김정은은 그야말로 우르르 보는 인물인데 지금은 보는 거는 김정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인물로 그랬다는 거지.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많은 걸 읽어보면 이 북한 문학은 그 김정은 들어서 가지고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북한 문화만 변화가 아니라 북한 당의 사회의 어떤 변화하고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자유화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탈북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이제 그 극성을 부린 거고 김정은 시대에는 탈북자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선대를 욕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이제 잘못이 없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은 이제 신 같은 존재였는데 김정은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게 문학 작품에도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도와 차별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선대에 대해서 애도도 하면서 동시에 차별을 동시에 깨하고 있던 그런 논리로 북한의 문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애도와 차별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어도 점점 이제 그 접점을 찾는 것 같고 특히 선생님 참여하시는 우리 결의마을 큰 사전을 통해서 문학도 이제 점점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통일로 나가면 뭐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교수님한테는 통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그죠? 네, 그냥 쉽게. 저는 요즘에 저는 질문을 좀 바꾸는데 저는 요즘에 통일이라는 말은 보다는 통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남북의 지금 최대 과제가 합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전쟁하지 않고 그죠? 공존할 수 있는가? 아마 그게 저한테는 최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이 한 자리에 만나고 같아지는 것보다 지금 그건 너무 그 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좀 멀리 이야기고 지금 제일 당면 과제는 어쨌든 이 땅에서 전쟁만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든 말든 안 만나더라도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다르게 말하면 좀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물론 지금 좀 아쉬운 게 그게 지금 당사자가 미국하고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어떻게 되더라도 또 누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보다도 평화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평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분간 상당히 공존이 되기 때문에 그 공존에 맞는 남북의 평화 공존에 맞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통일보다는 통합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저 요즘에 통합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거는 저하고 선생님이 딱 이제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최소한 전쟁을 일어나지 말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통합해 나가자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학 또는 문학인의 역할 뭘 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통합 차원에서 보게 될 경우에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말도 있고 어로도 있고 있습니다만 문학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이게 크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제 업종이 문학이기 때문에 제 업종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그때 문학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감화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 황진의 가치를 갖다가 파악 못하고 또 그 출판자 못 만나서 황진한 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제가 볼 때 남쪽 문학가들 내에서 있는 반북의식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가수가 됐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12월 중순 한 2주 전에 우리가 6.15 민족문학협회를 재결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보수하고 진보 문인단체가 5개가 있는데요. 한국 작가회가 진보라면 한국 문인협회가 보수인데 그 외에도 팬클럽 뭐 있습니다. 소설가협회, 신협회 5개가 모여가지고 6.15 민족문학협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남북 문제만큼은 문학만큼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말고 같이 한번 하자. 그랬더니 어느 신문기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기자가 한 이야기가 남한에서 북한 문제 가지고 좌우가 같이 앉는 것은 문학이 처음이다. 뭐 처음인가요?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에 참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발제한 것이 그 재결성식 날 제가 발제한 게 뭐냐면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를 어떻게 포커싱하면서 제가 발제했는데 그때 나온 반응이 뭐냐면 홍석중, 황진 읽은 분들은 하고 안 읽은 분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발제의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이 앉아있는 관중석에서 보면 홍석중의 황진 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북한의 문학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북한 작가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읽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의 문학이 있는가. 그래서 그 토론을 한참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 집에 가서 작품을 읽고 와서 이야기하자. 읽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읽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건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의 문제다.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황진이라는 작품이 남쪽에 소개되고 했던 그 전가 이후에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어차피 전쟁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의 공존을 갖다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이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감화력이 크기 때문에 문학자들이 그렇게 자꾸만 남쪽에서 북한의 문학 작품 중에서 남쪽에서 소개할 만한 작품이 있는지 눈독을 들여서 봐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랬을 때 남쪽의 출판계도 관심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훨씬 더 약화되기 때문에 제가 제 업종이 문학이었을만은 아니라 사실은 문학에 가지고 있는 감화력 때문에 저는 남북의 평화 공존에 있어서 문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작가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다. 라는 게 제 소감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북한의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좋은 말씀해 주신 김재용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면서 끝낼까요?